주간 브리핑.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겨레에 실린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초빙 교수의 칼럼 헬조선일보, 이 칼럼을 인용함으로써 문을 열겠습니다. 조선일보도 우리 사회의 불편한 현실을 보고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나 보다. 그러나 헬조선을 보고 내놓은 조선일보의 해석을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조선일보라면 스스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보수 언론이라고 자처할 텐데 무엇이 조선일보를 이래도 저급한 수구 논리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는지. 조선일보는 지난 13일 아무 일도 안 하며 헬조선 불만 댓글 잉여 인간 160만 명으로 급증이라는 기사에서 헬조선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내놓았다. 기사 제목만 보아도 조선일보의 의도는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지 않은가. 마치 160만 명이나 되는 잉여 인간이 아무 일도 안 하며 불만 댓글이나 써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헬조선의 진실이라고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겠지. 조선일보가 인용한 잉여 인간 160만 명은 지난 8월 통계청 고용통계에서 쉬었음이라고 답한 사람들이다. 쉬었음이라고 답한 사람을 모두 잉여라고 치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조선일보가 인용한 바로 그 표의 아랫부분을 보면 조선일보가 잉여라고 한 160만 명 가운데 20대는 30만 명뿐이고 50대 그리고 60살 이상이 90만 명이라는 것을 금방 볼 수 있는데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조선일보의 의도를 쉽게 알 수 있지 않은가. 사실 조선일보가 불만 댓글이나 쏟아내는 잉여라고 매도한 사람들의 약 3분의 2는 조선일보의 주 독자층인 50대 60살 이상인데도 말이다. 기사에서 이 사실은 싹 빼버렸다. 불편한 현실을 보고 유언비어라고 부인하거나 또는 현실의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돌리는 수법은 전형적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논리다. 모든 것이 네 탓이다. 네가 아직 죽지 않은 것을 보면 죽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각자의 입맛에 맞는 극단적 사례 한두 가지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 사례를 찾아서 그것이 마치 전체인 양 떠벌리며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 수구 보수 집단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현실이 어렵다 보니 조선일보의 취향에 딱 들어맞는 빈둥빈둥 노는 젊은이를 찾기는 어렵지 않겠지. 그러나 조선일보가 그런 소수의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피해자와 약자를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수구 집단의 수법을 써서 국정원 정치 댓글 수준의 기사를 거리낌 없이 써대는 것을 보니 안쓰럽기만 하다. 조선일보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도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보니 헬조선을 보는 조선일보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헬조선일보가 되려나 보다. 조선일보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겨레 칼럼란을 통해서 말이죠. 헬조선일보, TV 헬조선. 사실 제가 처음 붙여본 말인데요. 이성을 잃은 박근혜 청와대의 교과서 국정화 폭주에 대해서도 이제는 치어리더로 조선일보가 변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만 소중한 신문이죠. 죽은 권력에 대해서 대하는 조선일보 태도 보십시오. 친정부, 친여당 신문이라는 말이 아깝습니다. 이런 1등 신문, 그 1등 신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비대, 자전거 나눠주는 그런 물량 공세에 기초한 1등 아닙니까? 이런 1등 신문이 나라밖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까 싶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및 심의 그리고 이제 현장 적합도 조사 이러한 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김태우 전국 역사교사 모임 부회장의 말이었습니다. 역사를 전공하는 대학 교수들에 이어서 어제는 현장에서 직접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집필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과거 국정교과서 제작에 참여했던 집필진 일부도 지금 국정화로 되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집필 거부 확산을 극복하고 공언한 대로 공정하고 다양한 집필진을 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분의 선배가
친일 그리고 독재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386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나라빚 문제와 세금 수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은 예산안 심사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am dann auch der Krankenwagen und dann ist sie in die Uniklinik gebracht worden. Für uns war es ein grausames Bild, ein bedrückendes Bild und wenn ich darüber rede, zieht euch nach wie vor. 목격자가 보기에 너무 끔찍하고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아직도 몸이 벌벌 떨리네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시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독일 쾰른시가 충격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시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독일 쾰른시에 흉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유세 준비를 하던 여성 시장 후보 헬리에게 레커와 또 헬리의 보좌관이 괴한의 흉기에 찔려서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현장에서 유세 활동을 돕던 다른 3명도 괴한을 말리다가 경상을 입었는데요. 피습당한 레커 후보는 무소속으로 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동민주당을 포함해서 3개의 당의 지지를 받으며 가장 유력한 시장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네, 이상은 JTBC 보도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당 공차 대한공경매사협회 연지연 곰탕과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오늘 조선일보 오면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지는 20대 총선 격전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실렸는데요.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서울 노원병에서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장과 맞붙었을 경우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2대 40.3. 네, 42가 안철수, 40.3이 이준석이란 얘기죠. 여야 두 거물급 정치인의 맞대결로 관심이 쏠린 대구 수성갑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이 51.4%의 지지도를 기록해서 37.2%의 지지도를 기록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때도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해서 비록 낙선했지만 40.3%의 높은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에서는 현역 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이 가장 유력한 새누리당 후보로 꼽힌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6.3%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세균 46.8, 오세훈 40.5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부산 영도에서는 여야 대표의 가상 맞대결을 상정하고 조사했는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52.2%의 지지를 얻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17.4%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34.8%였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디든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해서 두 대표가 한 지역구에서 맞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 서초갑에서는 새누리당 내 경선이 주목되지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38.7, 이혜훈 전 의원 32.1%. 네,
이렇게 나왔네요. 조윤선이 이해훈을 6.6%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 동을에서는 새누리당 내의 경쟁력 조사에서는 국회법 개정을 놓고 당청 간 갈등을 겪다가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유승민 의원이 43.9%,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39.9%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유승민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통합이 예상되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에서는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이 40%,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39.7%입니다. 박수현 의원 같은 경우 지역구가 공주지요. 그런데 부여 청양과 공주가 합쳐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의 대결 구도를 상정하고 조사를 했는데 0.3% 차네요. 초박빙 접전을 벌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야권의 텃밭인 광주 서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할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전 의원을 3배가 넘는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이 여론조사 회사인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전국 8곳의 총선 예상 격전지에 거주하고 있는 19살 이상 유권자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유선전화 임의번호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유선전화만으로 조사를 한 것이군요.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직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4월 미국 측으로부터 4개 핵심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2달이 지난 6월에야 청와대에 늑장 보고를 했다면서, 하지만 이마저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청와대 내부에서 문책론이 이니까 주철기 수석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한다. 이 여권 핵심 관계자가 밝힌 겁니다. 주철기 수석 책임론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늑장 보고 과정을 조사하던 중에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순방에서 돌아온 다음 박근혜 대통령도 주철기 수석의 거취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으니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주철기 수석은 정부 출범 후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온 원년 멤버입니다. 특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서 기술 이전을 요청했는데도 거절당한 뒤 새누리당에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비판이 제기돼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서는 외교 안보 라인의 대대적인 교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새누리당 한 관계자의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한민구 장관의 굴욕 외교로 빛이 발했다. 네, 이런 말입니다. 주철기 수석 경질론, 오늘 중앙일보가 제기했는데 김관진 안보실장 책임론, 이건 없나 보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청와대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확인했다. 고위급 통일 논의에 합의했다. 이러면서 방미 성과를 자평했습니다. 자화자찬을 한 거지요. 하지만 북한을 북핵 대화로 끌어낼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대목이나 한일 정상회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서 미국에 떠밀리듯 카드를 내준 부분, 또 한국형 전투기 사업 기술 이전, 문전박대 등 한계도 뚜렷해서 사실상 외화 내빈의 방미였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오늘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립서비스만 내놓고 한국은 실리를 내주는 패턴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를 보면 한미 양국의 파트너십은 새로운 차원의 성취를 이루게 됐다. 한미동맹을 중요한 새로운 방향으로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런 미사 여구가 넘쳤는데요. 이거는 한국과의 사이가 나빴던 노무현 정부 때도 넘쳐났던 것들 아닙니까? 한국은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여러 외교 현안에서 양보만 하고 돌아왔다는 평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인데요.
TPP 참여 의지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실무진이 이 TPP에 가입했을 때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있을지 손실이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한 다음 또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다음 한다면 한다, 뭐 안 한다면 안 한다 이래야 되는데 뭐 덜컥 본인이 앞장서서 기정사실화하고 돌아온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발표 역시 아쉬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어진 일본을 상대로 한 강경론, 올해 들어서 얻은 것 없이 정책이 전환이 됐는데 또 한일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측이 양보안을 내놓은 것이 없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현지에서 회담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한민국 국방부 장관까지 미국을 직접 방문해서 한국형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했음에도 미국은 어렵다라면서 냉정하게 거절했죠. 네, 빗셀 틈 없다는 한미 동맹의 한계를 드러낸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장악당한 방송들 보십시오. 별 내용도 없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 이거를 뭐 대단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떠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와의 한미 북핵 공조 대단한 성과가 있는 양 떠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가 공조해서 북핵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고위 대화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런 고위 채널 너무나 많습니다. 한중 관계 발전을 미국도 지지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미국은 항상 그랬지 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까? 한미 우주협정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에게 로켓 발사 기술을 지원하긴 합니까? 우리에게 미사일 기술을 통제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주협정 내용은 아직 모른다.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중고 전투기 도입론 부상,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며 향후에 우리 공군의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당장 도입한 지 40년이 넘어가는 F4, F5 계열의 전투기의 도태 시기가 다가오면서 우리 공군은 2017년부터 전투기 부족 상황을 맞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군은 임시방편으로 지난 6월에 F4, F5 전투기의 퇴역 시기를 5년씩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180여 대 F5 계열 전투기는 2025년에서 2030년으로 F4E, 그러니까 팬텀급이죠. 40여 대는 2019년에서 2024년까지 각각 퇴역 시기를 연장하게 됩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120대를 생산하겠다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 2025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공군의 전투기 부족 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KF-X 개발, 그러니까 한국형 전투기 개발과 관련해 현실적인 개발 시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군의 전력 공백을 메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력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는 제3국의 중고 전투기 구매나 임대 방안이 있다. 이렇게 조언했는데요. 미국의 F-15나 F-16 중고 기체를 구매하는 방안, 주한미군에 배치된 A-10 지상 공격기를 임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도 기가 막히네요. 경향신문 1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지난 8월 20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포격 도발에 대한 명백한 관련 물증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유엔사 군정위원회가 지난 8월 20일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군 사이에 벌어진 포격 사건을 조사했으나 명백한 북한의 포격 증거가 없는 것으로 이미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북한군 소행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군 수뇌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사 군정위가 지난 8월 4일에 발생한 목함 지뢰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에 나선 지 이틀 만에 북한군 소행으로 결론 내렸지만 포격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건 발생 2개월이 되도록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북한군 포격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군 당국은 열 영상 관측 장비 화면에서 포연이 관측됐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포탄이 떨어진 곳이나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주한미군의 정통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유엔사 군정위 조사에서 북한군의 포격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근무 병사들의 말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밖에 군정위는 포격 당시에 북한군 동향, 탄착 추정 지점 조사, 폭음 청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참 관계자는 유엔사 측으로부터 정확한 조사 내용을 전달받진 않았지만 북한군이 포격 도발을 한 사실은 명백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포격, 도발, 이것 때문에 종편이 하루 종일 시끄러웠죠. 박근혜 정부도 대대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터였고요. 그런데 북한이 도발한 증거가 없다는 유엔사의 발표,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교과서 국정화 파문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면, 이념 떠나 보수도 국정화는 안 된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가장 역사가 길고 보수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역사학회가 있습니다. 역사학회입니다. 여기에 정연식 서울여대 교수가 회장인데, 정연식 회장은 유영익 전 국사편찬위원장까지 종신회원으로 가입돼 있을 만큼 보수 색채가 강한 우리 학회 안에서도 국정화는 말도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라면서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정화로 몰고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좋은 교사 운동 소속의 역사교사들이 기독 역사교사라는 이름으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실명 선언을 냈습니다. 이 단체에서 처음 이루어진 실명 선언에는 역사교사 80명 가운데 63명이 참여했습니다. 김영식 선생님은 우리 모임은 정치적 색채가 전혀 없는 모임이지만 교사들의 국정화 반대 의견은 압도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공과 시대, 노장청을 막론하는 역사학계의 압도적 반대는 국정화가 더 이상 이념 편향 문제가 아니라 반역사, 비교육, 반민주의 잣대로 매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영익 교수가 종신회원으로 가입돼 있을 만큼 보수 색채가 강한 역사학회의 정연식 회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말했듯이 10%의 극우 쪽에서 보면 학계의 90%가 좌편향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10%가 주도하는 교과서를 누가 공정하다고 말하겠느냐. 결국 학계를 외면한 스스로의 덫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막말 정말 심하지요. 대한민국 국사학자 90%는 좌파다. 좌파의 사슬, 악마의 발톱, 민중혁명 교육 의도, 김일성 주체 사상을 학교에서 가르쳐. 과거 그 패배주의적 자학사관을 극복하자, 마치 그 일본 우익들이 하는 말을 반복하는 듯 보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역사의식 발언이 연일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로서의 책임있는 공적 언어보다는 구체적인 연구나 물증 없이 증오에 가까운 편가르기식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무성 대표의 정치적 뿌리를 따져봤습니다. 한겨레 기사가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세력과 다 있다는 점에서 극우적인 시각에 기운 김무성 대표의 역사 인식은 유별납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과 김무성이 다 있다? 놀라실 분들이 있을 텐데, 김무성 대표는 1980년대 중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 동계와 손잡고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이끌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 외곽 조직인 민족문제연구소를 찾아가면서 정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새로운 친일 행적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김무성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 회장은 1960년 장면 정권에서 민주당 원내 총무를 맡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로 정치 인생을 접기도 했습니다. 한편 90%가 좌파다 이런 발언과 관련해서 김한종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90%가 좌파라고 한다면 그건 좌파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학계의 실증적 연구 성과가 90%라는 것이다. 교과서에 쓰여 있는 내용 역시 학계의 일반적인 통설이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역사학계의 실증적인 연구를 정치적 언어로 재단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김한종 교수는 자신들은 중립적인 양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정치인이 나서서 좌우로 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도 보통 정치인입니까? 친일파 아들 아닙니까?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현행 검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개 종류를 모두 분석해 봤는데요. 모든 교과서들이 교육부의 지필 기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해방, 민주화, 산업화의 역사를 매우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안병우 한신대 교수는 검정 교과서들은 모두 우리의 독립운동 과정, 경제적 성취, 민주화 등을 잘 서술하고 있고 우리 민족이 이룩한 발전적 모습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검정교과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패배자로 규정됐다. 이렇게 떠든 사람이 바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장하는 패배자는 정의가 아니라 일제와 독재였던 것이죠. 관련한 내용이 한겨레 오면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한마디 했는데요.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공통적인 전제는 식민지를 극복하고 분단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역사라는 점인데 그 전제 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성과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갈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 그것을 자학사관이라고 한다면 역사학으로서 임무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검인정 교과서들 8개 종류 모두 교육부 지침대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일에 걸친 한겨레의 이런 분석을 보게 되면은 현행 8개 종류의 교과서가 좌편향됐다. 혹은 이 자학사관을 담았다. 이렇게 말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에 관한 서술 역시도 100% 비판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무비판적으로 가르쳤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주장.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억지 논리였을 뿐이다라는 지적입니다. 한겨레 신문 같은 면에 나와 있는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1970년대 첫 국정교과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필진의 반대를 꺾고 유신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을 멋대로 집어넣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던 중도 보수 성향의 역사학자인 한영우 서울대 명예교수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는데 일제 식민사관을 답습한 기존의 검인정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한 교과서 개편 작업이 이루어지던 와중에 유신체제가 선포됐다. 교과서 국정화가 발표된 이후 당시 문교부가 지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근현대사 단원을 집필했던 윤병석 인하대 명예교수도 새마을운동과 유신에 관한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라는 문교부의 요구를 거부하니까 누군가 내 교과서 원고에 관련 내용을 써서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74년판 국정화 국사 교과서는 유신체제 미화 등의 이유로 유신교과서란 낙인이 찍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증언은 국정교과서 내용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서 소개한 한영우, 윤병석 교수 이 두 분은 당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집필진이었는데요. 모두 3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2분이 바로 한영우, 윤병석 교수란 이야기죠. 나머지 한 분이 김철준 전 서울대 교수인데 이분은 198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영우 교수가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식민사관을 교육한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자는 열망으로 국정교과서 집필에 나섰지만 유신체제 이후에 교과서는 유신교과서로 낙인 찍히고 집필지는 어용학자가 되고 말았다. 당시에 학문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다양한 학설을 인정하는 민주국가에서 하나만 뽑아서 정설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이쪽 저쪽에서 비판을 받는 교과서가 될 것이고 교과서의 권위 자체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유사한 기사가 일요신문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한겨레 이 기사도 주목됩니다. 2008년에 출간된 뉴라이트 계열의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이 교과서를 집필하고 감수한 사람들 상당수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한겨레가 대한교과서 집필했던 12명과 감수했던 5명 해서 총 17명의 학자들의 공직 진출 현황을 살펴보니까 이 가운데 6명은 이후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들은 대한교과서를 만든 뉴라이트 역사단체 교과서 포럼의 주축 멤버였습니다. 2008년에 출간과 동시에 친일, 유신체제 미화 논란을 일으킨 대한교과서, 결국 검청에서 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교과서의 출판 기념회에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선진한국을 만드는데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했었죠. 교과서 포럼 회장으로서 집필에 참여했던 박효종 서울대 명예교수,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반대 속에 2014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감수를 맡았던 유영익 전 연세대 석좌 교수와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도 각각 국사편찬위원장과 KBS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집필진 가운데 한 명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2009년에 방송문화진흥회 여당 추천이사로 취임한 뒤 지난 9월 다시 이사로 선임돼서 전례 없는 3연임을 달성한 인물입니다. 역사학계 관계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집필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과거 우편향 교과서 집필진의 공직 진출은 일부 보수학자들에게 이 기회를 등용문으로 출세의 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면서 우려했습니다. 네, 그렇게 지각이 없는 학자들이 계실까요? 네, 저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동아일보 사설을 보겠습니다.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보관이 있는가 이런 제목인데요.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 앞에 모든 국정 현안을 삼키는 블랙홀이 놓여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출국 전에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기보다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면서 정치권에 당부했지만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교과서 국정화를 사실상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국정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수밖에 없다. 교과서 블랙홀을 피해서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 등 참모 몇 명 바꾼다고 해서 국정 운영이 원활해질지도 의문이다. 야권이 비판하고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으로 나서서 독재나 친일 미화 교과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대안을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출구 전략에 부심한 동아일보, 아주 전략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야권이 갈기갈기 찢긴 마당에 그래서 총선, 대선 이지고잉할 수도 있는 시점에
교과서 변수를 만들어서 쓸데없이 야권을 결집시키고 아울러 역사 논쟁을 가중시켜서 친일 문제를 부각시키는 이런 역풍과 역효과를 자초하는 것이 못내 불편한 것입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오늘부터 교과서 국정화 지지자의 뻔한 주장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용하면서 사실상 지지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교과서 국정화, 박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나. 이런 제목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역사 전쟁에 대한 회의론이 여권 내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인데요. 수도권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 내의 학부모들은 편향된 역사 서술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새누리당 의원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식의 선동적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건 것이 오히려 국정화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우려했는데요. 국정화가 정답이라는 공감대 형성 과정이 생략된 채 여권에서 다소 무리한 논리로 국정화 밀어붙이기에 나설 경우 교육 문제에 민감한 수도권 유권자의 표심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부 전문가도 역사 전쟁이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이념에 민감한 야권 성향 유권자들의 결집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의 더 큰 고민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속도전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점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싸움에서 만약에 결과가 나쁠 경우 노동개혁을 비롯한 이른바 민생 이슈 또한 힘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이 국민일보 시각입니다. 네, 이미 역사학계가 등 돌린 데다 8.25 남북 합의 후에 상승세를 이어가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꺾인 점도 여권 내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라고 국민일보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일보 백영경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교수의 국정교과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칼럼을 전해드리고 뉴스의 재구성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겠다는 기획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공은커녕 애초에 방향부터 잘못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획이다. 역사 국정교과서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추진한다는 세력들이 애초에 역사의식이 부족하고 역사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물론이고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결국 교과서의 내용만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학재단들이 학교 설립 이념을 가르치고 특정 종교의 교리를 교육하기도 하지만 운영상의 비리를 목격하고 종교교육을 강요받는 경우 오히려 반감만 길러주는 경우를 종종 본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정권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내용들만이 올바른 역사라면서 교과서에 담아 가르쳐도 학생들은 시험 치고 나면 상당 부분을 잊는 역사적 사실보다는 특정한 생각을 강요하는 권위주의와 독자적인 판단을 용납하지 않는 지성의 억압을 더 오래 기억할 가능성이 크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작태가 자랑스럽지 않은데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담은들 갑자기 이 나라가 자랑스러울 수는 없는 것이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하긴 한홍구, 유시민 그리고 여타 수많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학자와 지식인도 국정교과서로 공부했었죠.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체 사상이 있습니다. 그 주체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 학생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교과서가 빠짐없이 비판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확인됨. 본문에는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가 확립되고 자주노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등장하였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항일 유역대 활동으로 혁명 전통을 삼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 사상체계였지만 결국 김일성 개인 숭배로 이어졌다. 이게 본문이에요. 그리고 밑에 박스에 이게 반대 파숙형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나와 있으면 이게 무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확인 결과요, 8종 교과서 모두가 주체 사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맞지만 무비판적으로 인용만 한 곳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 사상을 가르치라고 지시한 교육부 장관, 그 가이드라인 만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그분들이 주체 사상을 가르치라고 한 일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주체 2009년에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주체 사상을 가르치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가이드는 있었을 수 있어도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더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체 사상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중에.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그래도 살펴보면 주체 사상에 대해서 모든 교과서가 다루게 된 거는요.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 집필 기준에 따른 겁니다. 2009년 교육부가 비판적이기는 하나 주체 사상을 가르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확인됨.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2015년 고3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3이 누가 국사를 사용합니까? 1, 2학년 때 배우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공부하는 한국사 교과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의 앞뒤 전체의 취지를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자유대의 입국을 우리 요청이나 또는 동의가 없이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에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요청이 오고 우리가 동의하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일본군이 한반도에 한국에 진출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본인이 한 말인데도 왜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작전권이 미국에 있죠? 예, 같이 공동 작전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연합사에 같이 공동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국에게 있는 건 확인할 것도 없이 삼척동자도 아는 바.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대안아, 이번에 할 거 했다며? 혼자만 하지 말고 같이 좀 하자. 싫은데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이런 시세조사가 필요하겠지 우리 대안아. 필요하지. 먼저 스마트폰에 도기안의 경매형을 쳐봐. 언제 어디서나 법원 경매를 공부할 수 있어. 공짜로. 이론만 배우고 끝나는 거 아니야? 나한텐 실무 지식이 절실해. 물론 기초부터 실전까지 마스터할 수 있어. 오마이 스파레죠. 이런 걸 너만 혼자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나도 이제 경매왕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같이 도전해보자. 아세이 도기안의 유세이 경매왕. 도기안의 경매왕! 좋아. 도기안의 경매왕은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운영합니다. covid.co.kr 02888-570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을 소환하던 날에 한 말이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소명을 듣는 차원이다. 혐의 입증은 이미 다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득 전 의원의
대해서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이건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수사팀은 일찌감치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았는데 상부 지휘 라인에서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한 검찰관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김진태 검찰총장의 고심이 큰 것 같다. 예. 김진태 검찰총장의 뜻과 맞물려서 불구속 수사를 말하는 쪽은 이상득 전 의원이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청사 들어설 때는 상당히 아픈 것처럼 보였는데 조사받는 내내 꼿꼿했다는 그런 후문도 있었죠. 자, 김진태 검찰총장을 고심에 빠뜨린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단지 이상득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인권 차원의 고려일까요? 아니면 깊은 고민의 화두를 던진 어떤 분이 존재한 탓일까요? 김진태 총장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6박 7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을 떠났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기사를 보면은 신동빈 롯데 회장과 그룹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두뇌 역할을 맡고 있는 민유성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중국 사업 실패로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의 분노를 사서 밀려날 위기에 놓이자 거꾸로 아버지와 형을 몰아내고 한일 롯데의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 관련 소송과 롯데그룹의 경영 감시를 위해서 최근 설립한 SDJ 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고 있는 인물이 바로 또 민유성 씨기도 합니다. 롯데가 경영권 분쟁의 본질이 엄청난 규모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롯데그룹의 중국 사업 실패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상당히 주목됩니다. 정년 퇴직 연령과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2018년 이후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내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가 되고 2017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지요. 문제는 60세에 정년 퇴직해도 바로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1세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연금 없이 버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년을 65세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재계 입장을 대변해온 경총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60세 연장도 시행하기 전에 65세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이 섣부르다 이런 비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년이 더 늘어나게 되면 기업이 억지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는데 이 부담 때문에 청년이나 신규 고령자를 채용할 수 없어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경총이 청년 고용을 다 걱정해 주네요.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겨레는 사설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이 가뜩이나 열악한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과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공적연금 평균 수령액이 많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도 수급률이 높지 않은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국내 고용 관행상 50대 퇴출이 당연시되는 마당에 무작정 노인 연령 기준만 높인다면 쥐꼬리만한 복지 혜택이나 공적연금 수급 시기만 늦춰서 재앙에 가까운 부작용을 피하기 힘들다. 지금도 직장에서 밀려난 다음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길게는 10년 남짓 연금 절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않은가? 네, 이런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대책 공청회 가운데 국민일보가 주목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외 출산 차별금지와 이민정책이었습니다. 혼외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도 차별받지 않고 결혼가정 자녀처럼 자랄 수 있도록 비혼, 동거가정 차별금지법이 제정됩니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비혼, 동거 등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해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동거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이와 그 가정이
고용, 교육, 사회생활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비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외국인 이민의 경우 그동안 배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유연한 관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을 세웠단 말이죠.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계획에서 중장기 이민 정책이 거론되기는 처음인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민족, 다른 인종에 대한 배타적 정서 엄존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뛰어넘느냐, 이게 관건으로 꼽힙니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 아침 여전히 차갑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가서 조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4 내지 5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목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이상호 MBC 해직 기자의 페이스북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황교안 국무총리의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허용 발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니까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문재인 대표님, 사죄가 아니라 사퇴입니다. 퇴진이 정답이죠. 사과 받으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쑤 고맙다. 이렇게 받으실 건가요? 부정선거도 사과, 세월호 학살도 사과받을 사안이었던가요? 정치는 원칙을 앞세워 명분의 힘으로 중간 지점에서 타협하는 것. 타협을 앞세우는 정치는 상대방의 놀림감에 지나지 않지요. 상대는 전쟁하자고 날뛰는데 이런 신사적 대응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인가요? 야당에 정치력이 없다고요? 100명이 넘는 의원 가운데 민생이 이 지경인데도 투쟁하다가 수감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입으로는 야성 회복을 주창하고도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주제넘게 한마디 합니다. 우리 국민들 너무 딱해서 그렇습니다. 감옥 갈 각오로 제대로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